저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필독서로 저희가 편안하게 읽잖아요. 근데 루소가 18 세기에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이건 또 금서 목록이었어요. 이 책을 써 갖고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아 가지고 망명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엄격한 훈육과 그리고 그 이렇게 이성 중심의 그런 교육 제도에다가 "그냥 편하게 놔두고 키워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니 교육계나 종교계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받은 이런 책이었는데 서두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출발을 해요, 루소가. 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상하게 그 모든 게 선하게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길만 닿으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 기후마저도 모든 게 변형되고 뒤죽박죽으로 바뀌는데 특히 인간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마치 동물이나 가축, 나무처럼 취향에 따라 인간을 변형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루소의 교육관 하면은 자연주의 교육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에밀은 변질이 일어나기 전에 성향,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에 대한 자연주의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책이 재밌어요. 엄청 이렇게 글도 참 루소가 잘 썼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제목이 에밀이잖아요. 그래서 에밀이라고 하는 고아 아기를 점점점점점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키우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교육을 "이렇게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루소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주의적인 교육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책에다가 이렇게 투여를 해 놨는데 재밌는 거는 고아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루소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부채 때문에 루소를 보살피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친척들 집에 전전긍긍하고 하면서 이렇게 고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 설정도 책의 주인공 설정이 고아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죠.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에밀에 대한 그리고 좋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놓아두기, 이 두 번째는 부딪히기, 세 번째는 홀로 서기,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놓아두기는 시간을 낭비하래요. 아끼라고가 아니라 낭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아이들을 서둘러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때 18 세기 상류 사회니까 귀족 사회에서는 언어나 이런 조기 교육 열풍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죠. 아마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류 사회는. 근데 천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 그리고 또 "도심이 아닌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을 시골에서 키우면서 출발을 해요. 아기 때 인제 이런 것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유모가 아닌 엄마의 젖도 먹고 그리고 또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이런 것들이 시골에서 이루어지면은 세상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갓난아기에 대한 이런 초기부터 이렇게 어떻게 방향이 잡아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음 젖대 젖대는 이렇게 뱃속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나오고 하니까 많이 놀란대요. 그래 가지고 배냇저고리도 꼭 입히고 그리고 이불로 팔다리가 막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꽁꽁 싸매서 키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꼭꼭 이렇게 싸매 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키우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독 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팔락팔락팔락 잠시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굳이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가장 먼저 접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피부와 접촉을 할 거잖아요. 기분 좋은 감각으로 이런 것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쾌부터 느껴야 되는데 이불로 꽁꽁 싸매고 이러고 그러면 아이가 쾌가 아니라 누르는 것부터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자연의 기쁨을 어른들이 이거를 아기들한테 주지를 못한다기 때문에 제지하지 말고 이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이 아닌 한에는 아기들이 뭔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이렇게 막 그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냅둬 둬라." 그래야 감각이 발달을 하면서 상상력이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것들이 저절로 확장이 된다 하는 그 이런 이론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아이가 울부짖으면 울부짖을수록 무시하래요. 왜 무시하냐. 울부짖어 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면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으면 얘는 내 노예가 돼.' 하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나 복종의 관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깃들이게 하지 말고 욕구가 정당하면은 분별 있게 들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그 아이의 그 이런 그 주인과 노예 막 이런 식의 원리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적응하는 사고방식이 깃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아기들 키워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저도 많이 잘못을 했죠. 이 하고 울려고 소리만 나면은 이미 그냥 더 크게 울기 전에 사탕을 가서 주든지 아니면 원하는 거를 그냥 갖다 쥐어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귀찮기도 하고 또 애 우는 게 싫으니까. 근데 울부짖을수록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루소가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자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 시골과 도시 아이들도 이 그 욕구를 들어주는 능력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대요.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농사 짓고 그러면 바쁘죠. 그래 가지고 아이만 쳐다보고 있을 틈이 없어. "일하랴. 농사지라 집안일하라." 그래 가지고 시골 아이들은 "나 이거 원해요." 하고 그거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 아이들은 특히 이제 귀족의 자녀들인 거죠. 입만 "아만." 해도 하녀들이 이미 눈치를 다 채는 거야, 울기도 전에. 그래 가지고 미리 들어 주고 그래서 말하는 게 발음이 정확하게 자리가 안 잡는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은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들이 오히려 시골 아이들보다 사실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루소가 살았던 프랑스 이런 그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책에 의하면은 그래도 부모가 큰 소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겠죠. '그런 환경들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발음과 모호한 억양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억양은 대화의 생명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억양 얘기를 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발음을 똑똑히 또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감정을 실은 이런 진실한 이런 억양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왜 꾸미는 억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교계에서 쓸 수 있는 겉멋만 내는 이런 톤만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 때문에 말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빈정거리는 오히려 그런 소통의 습관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기원들이 이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루소가 인간의 목소리는 세 종류가 있대요. 마르는 목소리, 또 노래하는 목소리, 또 감정을 전달하는 억양의 목소리가 있는데 억양이야말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류 사회에서는 이 감정이 또 들통나는 게 싫어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는 이런 습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억양에 관한 거를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크 데리다에 보면은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책이 북클럽에 있잖아요. 거기서 루소에 대한 이 억양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억양을 데리다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말, 특히 외국어, 조기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하지 말고 천천히 때가 돼서 원할 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일찍 말을 많이 배우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수준의 말을 소통을 하는 거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커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빌도 ABCD더라고요. 영어 익히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 말도 못하는 애한테 자기 이름도 발음을 잘 못하고 맨날 새는 애한테 영어 가르친다고 빙빙붐. 우리 때 선생님네들도 혹시 빙빙붐 아시나요? 그러면은 헷갈려 가지고 아이가 막 발음도 세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제 자의적인 해석까지 곁들여지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잘못을 저질러도 체벌을 하지 말라. 아이에게 교훈 줄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알아야 되지, 이게 잘못이야 하고 어른의 생각으로 아무리 때리고 엄하게 훈육한다고 해도 아이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질러도 체벌을 하지 말고 이게 스스로 경험을 통해 갖고 잘못된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운 거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했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체벌의 영역에서는 제가 여기서 많이 고백은 했죠. 저 애들 많이 때렸다고. 국자로 때렸다고. 근데 중요할 때 안 때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래 갖고 결정적일 때는 내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좋은 엄마 역할도 했었네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6 살, 5 살 이렇게 유치원 때 인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집에 인제 네네라고 하는 슈나우저 개를 키웠었어요. 근데 개를 데리고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가 어린 나이인데 우리 아래층에 사는 자기네들보다 더 어린 애를 개를 데리고 가서 위협을 했대요. "과자 안 사오면 이 개가 너 물게 한다."고. 그래 갖고 그 아이가 인제 또 과자는 사야 되니 엄마한테 돈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엄마가 알아 가지고는 기겁을 하고 우리 집에 인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애들이 개로 위협을 해 가지고 물리게 한다고 위협을 해 갖고 이렇게 과자 사 오게 하고 하는 이런 행동하고 있는 거를 아시냐고. 그러고서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애들 그렇게 키워서 어떻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듣고 하는 생각이 '아 예 일단은 그분한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들을 갖다 인제 엄하게 훈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와 가지고 제가 평소 때는 애들을 국자로도 때리고 많이 때리는데 그날은 모른 척 해 줬어요. 모른 척 해서 그게 잘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잘했다. 보면은 그땐 정신분석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제 기억인데 우리 애들 기억에는 혹시 내가 때렸을까? 근데 그 뒤로는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인제 쪼끔 세월이 지나 가지고 물어본 게 생각이 나요. "너 내내 가지고 니네 그런 적 있었다며?"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인제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 가지고 모른 척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 뭐 개를 동네 요만한 강아지로 물게 해 갖고 뭘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어른이 노발대발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이들 영역에 있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어렸을 때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하는 이 생각이, 애미를 안 읽었는데도 알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건 제가 잘했답니다.
그게 인제 그 에밀한테서 부딪히기 이런 부분인데 다쳐도 넘어져도 서둘러서 절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둘러서 엄마가 "다쳤네." 하고 막 놀래 가지고 당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가 겪은 상처보다도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공포가 더 위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겪고 경험하고 상처도 고통을 겪으면은 "더 큰 위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이 고통 없이 고통을 모르고 자라는 거를 원하지를 않는대요. 그냥 그 고통을 알아야 되고 위험이 무엇인지 겪어 봐야 그게 또 그 경험이 아이 때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장래에 보다 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은 넘어지기 전에 이미 가서 머리나 이런 것들을 받쳐 주죠. 필요한 것들도 다 미리 갖다 놔 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루소의 얘기를 통해서 빌려보면은 아이의 경험을 사실은 손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의 과보가 일으키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밌는 게 또 글을 잘 썼어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무엇이든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욕망을 증대시키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아이는 요구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례를 들어 줘요. 귀족의 아이 가정교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는 걸핏하면은 "저 집 좀 밀어 봐. 어깨로 밀어서 무너뜨려 봐. 그리고 종탑 위에 있는 수탉을 장식품인데도 내 앞에 가져와 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군대에 북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군대를 멈춰 봐." 해 가지고 부모한테 그거를 졸라 가지고 울음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 주는데 이 아이는 막 그때 발광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지 않는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물건이나 상황들은 부모가 판단해 갖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라." 아이들이 떨어뜨렸다고 깨트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미리 치우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 가지고 아니면 놀다가 자기 방의 창문을 깨뜨렸으면은 한겨울이라도 그냥 두래요. "치워 봐야 이거 창문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리가 있죠. 그런데 답은 아이의 감각을 자극한 대상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스스로 이상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뭔가 질문거리가 던지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고 아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아이가 딱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때 그냥 '저 사람 그냥 잘못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리면은 광란적인 저런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어." 하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이한테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가르쳐 주라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생각이 됐던 게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후손인데 자연스럽게 겪는 노화의 문제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TV로 밖에 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돌아가시면은 상여 나가는 이런 것도 보면서 공포도 느끼고 '사람이 죽기도 하네.'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물음들 그리고 노인의 모습 보면은 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도 짚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이 노화의 과정들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할머니들은 딸하고 엄마하고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젊음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질병 그리고 인제 특히 장래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쪼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들을 이미 이렇게 루소는 이 당시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딪혀 보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고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 가지고 해법을 내는데 이 사례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어느 날 부유한 귀족 식탁에서 그 집 아이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이렇게 주제가 인제 이런 게 흘렀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살해할 줄 아는 자기 개인 주치의가 준 탕약을 마셨는데 "정말 용감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제 식탁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알렉산더는 정말 용감하고 '어떻게 그 탄약을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감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루소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얘가 감동할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2 주일 전에 자기 경험에 이렇게 본인이 탕약을 어렵게 마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감동으로 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머리로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외우게 하지 말고 체험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미지하고 표상이 되어서 남는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관념은 이해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문구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렇게 막 주입식이잖아요. 이렇게 다 외우고 뭐 수도 뭐 이런 것도 외우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열심히 달달달달 다 외우는 아이를 이렇게 안다라고 했었을 때 뭐 강남, 서울 지도를 딱 아는데 이만큼 1번 도로에 뭐가 있고 2번 도로 뭐 이렇게 쭉 있고 저는 서울이라고 해 봤자 강남밖에 몰라요. 그러는데 그쪽을 다 달달달달 지도상으로 다 외우는데 그 아이가 인제 지도로 다 암기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막상 강남에 가면은 1번 충고 2번 충고 찾아낼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주입이나 암기 이런 거보다는 경험과 체험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제한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면서 또 노크에 대한 것도 잠깐 또 언급을 해요. 루소보다는 약간 앞선 경험주의 철학자잖아요. 근데 노크 같은 경우에는 이성주의 인제 합리적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했었을 때도 루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성 위주로 강조를 했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갈증이 나서 막 달려오고 그러면은 물을 먼저 먹이지 말래요. 그냥 빵을 먼저 한 조각 먼저 먹이고 이성적으로 물을 먹으면 또 체하고 얹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루소가 인제 그거를 비판을 해요. "아이가 더우면은 물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육관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고 루크에 대한 이런 교육관들을 살짝씩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당시 프랑스나 상류 사회 영국 같은 상류 사회는 다 로크식이었거든요. 이성 위주로. 물 먹어도 이렇게 목 막혀도 이렇게 먼저 참고 절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먼저 물부터 먹여라. 애미는 나는 물부터 당연하게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거. "한 번 거절한 거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아이들만큼 그냥 끈질기고 고집센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줘하고 그러면은 그냥 미리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은 우는 것도 귀찮고 떼쓰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는 것도 아이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아예 그냥 판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냥 줘 버리고 계속 번복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아이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일종의 부모의 태도였던 거겠죠? 그리고 가장 나쁜 교육은 "자신의 의지와 당신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거는 음 쉽게 말해 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거는 말 타는 거야. 승마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거는 의사야.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원하는 거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가
이렇게 "갈등을 겪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 부모의 의지가 더 강력하죠. 이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낮게 취급이 되고, 그리고 또 들어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방식 자체가 가장 나쁜 교육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겪고, 그리고 또 답도 찾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 속에서 감지, 위험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아이가 인제 성년이 되고 이렇게 10 대가 되고 하면서 홀로 서야 되는 이런 기간들이 오잖아요. 이랬을 때 루소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용문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되 하고 싶은 일만 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만 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말이 돼?' 뭐 하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내 꿈은 비행기 조종사예요." 하고 "조종한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꿈을 꾼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만약에 10 대고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지금 당장 비행기 조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욕망을 성취시킬 수 있는 거는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능력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주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확장해 가는 것들에 대한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재밌는 문제도 하나를 이렇게 루소가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은 정령, 이렇게 성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약간 주춤거리는 루소를 조금 만났네요. 하는데 이렇게 성에 관한 호기심 당연히 올라올 텐데, 더 나쁜 거는 거짓말하고 아닌 것 같이 하는 게 더 나쁜 것이고, 그냥 이도저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먼저 유발하지는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쑥 넘어가거든요. 아 이거 좀 약해.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성에 관한 거는 뭐라고 딱을 못 해 주기는 하겠는데, 과감하라 얘기하면 위험하죠. 그죠? 소극적이어라 해도 위험하기는 한데, 근데 루소도 그냥 먼저 "유발하지는 말라." 는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 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이거다 하는 답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인제 궁금해 가지고 "루소의 여자 관계는 어땠을까?" 이렇게 했더니 두 여인이 있었더군요. 처음에 16세 때 마담 드 바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13년 차이인가요? 꽤 차이가 나는 여인을 만나 가지고 거의 이 여인의 보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루소가 이렇게 만들어낸 자연에 대한 교육관, 그리고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여인에 의해서 성숙이 됐대요. 마망이라고 불렀다는데, 마망이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그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 여인이 테레즈 르바세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호텔에 있는 호텔에서 하녀 역할을 했던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하고 바로 그 아이 5 명을 고아원에 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루소가 비난을 많이 받죠. 5을 낳았는데 다 5을 고아원에다 갖다 버려 방치를 했어요. 교육론은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과 이런 것들은 별개로 그 두 여인이 있었고, 나중에 한 20 년이 넘은 후에 이 여인과 그냥 늦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거는 오히려 자극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말아야 되고, 절제와 그리고 이렇게 쪼끔 엄격하게 이렇게 단속하는 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에밀이 이 자연적인 교육에서 부딪히고 위험이나 이런 거 답들도 스스로 찾아 나가면서 올라서는 단계, 청년이 되고 하면서 당연히 사랑에 빠지겠죠. 잘 자란 청년이니까요. 굉장히 매력 있는 청년으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에밀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소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소피는 이때 18 살이고 그 에밀은 22 세. 나이 설정이 또 이렇게 돼서 둘이 이렇게 미래도 하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사랑도 하고 하는데, 둘 다 부유한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에밀도 잘 자라고 그랬으니 "둘이 결혼을 시키자." 하고 둘이 인제 결혼 약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름답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둘이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는데 결혼 약속을 딱 하는데 루소가 에밀을 불러요. 불러 가지고 소피를 떠나라고 충고를 해요. 왜냐, 돈도 있고 여건도 되고 주변도 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근데 루스는 에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소피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아직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시민으로 등록이 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안에서 내 위치를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혼은 이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반대를 해요. 그래 가지고 "소피를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아주 의외로 다가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2년 후에 마음이 변치 않으면은 "와서 결혼은 할 수 있어. 대신에 그 안에 너의 위치, 그리고 남자로서의 홀로 설 수 있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자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돌아와라. 해서 결혼을 해라."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밀이 떠나요.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인제 "두 사람은 나를 믿었다. 그러면서 나는 두 사람의 신뢰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용 문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성인이 됐을 때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우자를 찾아 가지고 진짜 한 가족의 이론뿐만 아니라 가족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진짜 분화? 독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어른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이번에 이런 거를 막 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막 가서 결혼해 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른의 위치에서 이렇게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들을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피어나 줄 수 있게 해 주는 어른의 역할까지, 이렇게 이 시점까지 결혼이 신뢰를 갖다가 바탕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교육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를 가져와 봤습니다. 에밀은 결국에는 그래서 소피를 이렇게 떠나고 성인이 되는 연습을 하러 갔고, 나의 에밀 용기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자신과의 싸움 없이는 미덕을 지닐 수 없어. 미덕은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야 미덕도 나올 수 있어 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면서, 아 이 에밀을 결혼하기 전에 봤어야 됐는데. 그랬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더 이렇게 좀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 반, 그리고 또 희망 반,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